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거듭 훌륭한 친서라고 강조한 그는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2달 전 잠적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제3국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북측은 고위급 외교관의 잠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와 국채 발행에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자신이 아닌 청와대라며 청와대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격리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전염병이 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감염이 확인된 동물은 격리할 수 있지만 잠복기 동물은 격리 규정이 없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어제 지구에서 65km 떨어진 소행성 근접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무인 탐사선 뉴 허라이즌스 5는 지구에서 가장 먼 소행성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자 좋은 관계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제재 해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말뿐인 거죠.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를 들어올리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라고 소개합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북미 간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2차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건 확인된 것만 6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에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가 변곡점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북미 관계 고비 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이후 중단된 북미 고위급 혹은 실무 채널의 후속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란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 대리 부부가 제3국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죠. 대사는 타국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선 명품을 좋아하는 김정은 일가를 위해 명품을 사 보냈을 것이고 또한 교황청 방문도 조율해야 하는 곳이라 더 할 겁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의 망명설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에 부임한 뒤 2017년부터 대사대리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 잠적했다. 부부가 이탈을 같이 해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정부의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망명 타진 이유와 자녀 유무, 한국행 희망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조 대사대리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위층 자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 있죠? 조명선 또 그 만경대 혁명학원장 이런 그 빨치산 집안이 있어요. 조씨 중에. 그 집안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요. 문제는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이후 연이은 외교관 이탈인데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첫 대사급 망명인 만큼 북한 내부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이탈리아 현지와 외무성에 조사단을 급파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기획재정부로 청와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다가 발견됐습니다. 주거지에 휴대전화와 유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서 있는 구급차와 경찰차. 경찰이 모텔 앞을 통제하더니 한 남성이 구급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구급차에 탑승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입니다. 신 씨는 이곳 모텔 6층에 투숙하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신변이 염려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하라는 내용의 신 전 사무관의 예약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가 신고한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이 머물던 거주지와 주변을 확인하던 경찰은 4시간여 만에 인근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바닥에. 의식 명료한 상태로 걸어서 우측 가서 병원 이송. 거주지에서는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모교인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신 전 사무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루 만에 유서를 쓰고 잠적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을 하는 내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알았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줄 줄 알았다. 그가 유서에 쓴 글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열린 기자회견.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때까지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겁니다. 동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보면 그가 느꼈을 심적 부담감이 엿보입니다. 해당 글에는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죽음으로라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호소한 부분에선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회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런 면에 힘든지를 알리고 싶다.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시도로 파장이 커지자 폭로 대상자였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했죠.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권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공익신고자가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판부에 공익신고란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권익위원회는 모두 6개 분야 284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신고했을 때 공익신고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직권남용 의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다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 신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 주장대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 인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부패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권익위원회는 정식 신고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온 첩보를 오히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당사자에게 알렸다며 비밀을 누설한 건 본인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한 김태우 수사관. 작심한 듯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올린 지인 관련 첩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한경구 블랙리스트 등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과 김 수사관의 첩보를 대조하고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부 전직 특감반원들은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정말 김태우 수사관이 올린 지인의 첩보를 묵살했는가? 자유한국당이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에게 이 질문을 했고 조 수석은 진실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한 첩보를 묵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현직 검찰 간부였던 A씨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첩보를 작성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지만 며칠 뒤 박형철 비서관이 알아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이 전 반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 비서관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A씨의 첩보 묵살 건은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감찰하실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인 그 잘못을 확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박 비서관은 풍문 수준의 이야기를 특감반장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보고서 형태로 제대로 작성돼 올라온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인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건설업자를 아는지 물었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측도 박 비서관 건이 감찰 대상은 아니며 향후 검찰 수사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박 비서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재민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해 보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러면 신 전 사무관이 정치색을 안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어쩌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 매입 취소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일단 내용을 보고요. 그것이 해당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함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관련 인물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NG 사장과 이사진 임기동향 문건에 대해 기재부 과장이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신전 사무관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양심적 공익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보수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참 지저분하다며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신재민 전 사무관을 사기꾼이라고 올렸던 손혜원 의원은 하루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계속되는 공세가 발목 잡기식 정쟁몰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는데도 무리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팠는데도 안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느낌이 어떠냐면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도 일축하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며 불발탄을 양손에 든 사기꾼으로 표현했다가 하루 만에 SNS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신 전 사무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신재민 씨의 극단적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아닙니다.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 마코그룹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되려 피해자로 알려진 직원을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송명빈 대표가 차에서 내리고 포토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송 대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회사 직원 양모 씨를 쇠파이프와 강목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폭행 당시 영상과 음성 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 측은 양 씨가 배임 횡령을 한 뒤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며 맞고소를 한 상황. 폭행 영상도 자신이 먼저 때리도록 양 씨가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업무상 횡령한 것도 없고 배임한 적도 없고 기술을 유출을 한 적도 없고 외국 가게 된 거는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하니까. 경찰은 조만간 양 씨 측 변호인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초등학교 중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옆 학교 본관에는 교사와 학생 등 900여 명이 수업을 하고 있었죠. 방학은 일주일 뒤부터였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폭발음도 들립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중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부하고 있었는데 불이 튀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께서 대피하라고 하셔가지고 애들이 모두 달려가서. 중축 공사 중인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바로 옆 학교 본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화재 당시 본관 건물 안에는 학생과 교사 등 모두 900여 명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대피 방송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인근 아파트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불은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 들어오기는 3층 부분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다. 용접 작업을 했다. 출품 쪽에서 옮겨 줬다고 그러네요.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증축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세종시에서 화재로 3명이 숨진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아이들 액체 괴물이나 슬라임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액체 괴물이 아니라 붕소 괴물이었습니다. 기준치를 최대 7배나 넘는 붕소가 들어있었거든요. 정부는 뒤늦게 규제를 시작했지만 이미 생산된 제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액체 괴물입니다. 흔히 액체 괴물이라 불리는 이 장난감에는 액체를 젤리화시켜주는 붕사나 붕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판 중인 액체 괴물 3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25개에서 붕소 함유량이 유럽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300mg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대 7배가 넘는 2278mg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붕소 화합물은 과다 노출되면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이런 액체 기물에 대한 붕소 기준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완구에 유럽과 같은 붕소 기준치를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산된 제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 출고하는 것은 이런 게 안전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전에 정리가 추가된 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산자부는 지난해 일부 액체 괴물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독성 물질이 확인됐을 때는 수거 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수도권에서 포획된 유기동물 대부분을 수용하는 보호소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일주일 이상은 격리를 해놨다가 합쳐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장소도 없거든요. 우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보윤 씨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곳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유기동물 보호소로 수도권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갑자기 해당 유기견이 파보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보 바이러스는 길게는 2주까지 잠복기를 거친 뒤 발현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빨리 데리고 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입양한 동물 때문에 집에 있는 동물이 또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급기야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난해 말 감염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유기동물과 보호소 내부 대부분에서 파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양이가 걸리는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포획한 유기동물들이 들어오면 안에서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입소 시점부터 검사로 걸러지지 않는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해야 하지만 충분히 격리하지 않은 동물들이 잠복기가 끝난 뒤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요. 그 잠복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길게 하는 게 좋고요. 해당 보호소 측은 들어오는 동물들을 하루 정도 격리하고 있고 소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MBN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수도권의 다른 보호소들에서도 전염병 감염이 확인됐고 지자체가 아예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감염이 확인된 동물은 격리하라고 돼 있지만 잠복기일 가능성을 고려한 격리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다른 유기동물 보호소는 어떨까요? 마취제 없이 안락사시키고 굶겨 죽이고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인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동물보호소장은 유기견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고의로 물과 사료를 안 줬다는 건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그런 행태는 옳지 못하고 살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심정이에요. 경기도의 한 보호소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처리를 하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케어 측에 따르면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280여 곳으로 20곳이 마취제를 쓰지 않은 채 유기동물을 안락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인 보호소 환경이 참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안락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2년 전부터 마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위탁보호소의 부실한 운영은 예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전국 지자체는 10여일의 보호기간 동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데 보호소가 안락사하지 않고 계속 입양을 기다리면 이후 관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소들의 그 지원비로는 한 마리도 제대로 치료, 검사를 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국내 유기동물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통상 법원 행정처장은 임기가 2년 정도 됐는데 1년밖에 안 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김영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됐었던 인물이죠. 그가 물러나게 되면 김 대법원장 취임 1년 3개월 만에 2명의 행정처장이 교체되는 겁니다. 그 전 처장은 6개월 만에 바뀌었었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상 2년의 임기여서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안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은 평상시의 2년보다도 훨씬 길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조사단장을 맡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는 상황.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있지도 않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 처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병이 있는 안 처장이 지난 1년간 특조단장과 국회 사개특위 참석 등으로 심신이 지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조재현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습니다.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된 지 384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건네받고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출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출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우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모두 4년형을 선고받고도 1년여 만에 풀려난 건 기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재작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작년 7월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약 1년간의 구속기한이 오늘자로 만료되자 검찰이 항소심을 앞두고 구속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새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며 석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지만 2심이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회사를 매각할 거라는 소문이 휩싸였습니다. 오랜 재판과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지쳤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텐센트 같은 중국 회사가 넥슨을 인수하면 게임 종주국 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넥슨을 설립해 25년 만에 시가총액 13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게임 업체로 성장시킨 김정주 NXC 대표. 김 대표가 최근 자신과 주변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98.4% 전량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놓은 맞는 사실입니까? 아마 다음 달에 예비 입찰을 실시할 것 같아요. 한 10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 규모의 딜이 될 것 같은데. 김 대표가 자신이 직접 키운 회사를 갑작스럽게 내놓은 데는 진경준 뇌물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고교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한몫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가 국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도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XC 측은 매각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과도한 규제 때문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매각이 추진되면 텐센트 등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 게임 산업을 주도해온 대표 업체가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미 나사는 지구에서 65km 떨어진 소행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중 간 경쟁이 우주 공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탐사선이 달 뒤편에 내려앉을 지점을 찾고 곧이어 착륙을 시도합니다. 중국의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뒤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달 뒤편은 지구와 교신이 어려운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탐사선 착륙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 뒤편과 지구의 통신을 잇게 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며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整个的过程完全按照我们预想的这个过程呢来进行的，最终的结果呢也非常精准，而且着陆也非常平稳。 흐릿한 천체 사진이 해상도가 높은 사진으로 바뀌면서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이 나타납니다. 미국 나사가 뉴 허라이즌스호가 포착한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행성 울티마 툴레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Barely 36 hours that New Horizons swept down over Ultima Thule in a technical success beyond anything ever attempted before in spaceflight. 과학자들은 울티마 툴레가 45억 년 전 형성된 뒤 거의 변하지 않아 지구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도하는 우주과학 분야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우주 공간에서도 두 나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청년 취업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중장년 재취업은 고래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세대를 막론하고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간 직장이라도 정년까지 다니고 싶지만 현실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세로 50세가 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다 그 자리를 지키더라도
위아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말 그대로 가시방석. 45세면 정년이라는 4.5정과 56세까지라면 도둑이라는 의미의 5.6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기업에 정년에 가까워진 직원에게 암묵적으로 퇴직을 경고하는 관행이 차별이라면서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언뜻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업은 능력 있다는 정당한 보직 해임과 일탈에 대한 징계였다며 반발하고 있죠. 물론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한 조치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40대 부서장 비율은 69%, 만 50세 이상은 20% 초반대였다는 걸 보면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20, 30대 직장인들조차 40대 이전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학원에 자격증 공부를 또 하고 있으니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되죠. 대한민국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들 하죠. 신입사원 평균 나이 27세, 초혼 평균 나이는 32세, 50세엔 아이가 대학에 입학도 채 못할 나이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때지만 직장에선 나가라고 하고 사회에선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0곳 중 8곳이 망한다는 자영업뿐입니다. 이젠 정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새해엔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정이 희망이 없는데 가장이 희망이 없는데 가족에게 또 국가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MBN 신년기획, 오늘은 2019년을 지배할 산업과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을 말하는데 생각만으로 운전하는 차,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 등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상주 두 기자가 나란히 보도합니다. 데이터 회로에 버튼을 돌립니다. 전송 중인 데이터를 해킹하려는 신호를 보낸 건데 3초도 되지 않아 경고가 뜹니다. 올해 본격 상용화될 5G 시대에 초고속 데이터를 지킬 보안 시스템인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물리 단위인 양자 암호를 이용한 겁니다. 국내 통신사는 5G 시대에 유니콘이 될 거라고 전망하며 스위스 기업이던 이 양자 암호 기업을 지난해 인수했습니다. 5G는 기존 LTE 대비 속도 면에서는 20배 이상 빨라졌고 그때 그 데이터들이 해킹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양자암호 기술이 5G 시대의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자가 헤드셋을 쓰자 차가 뇌파를 읽어내 운전자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를 회의 장소, 이동식 상점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무궁무진한 신사업을 창출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 GPS,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등 모든 산업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은 두 화면에서 각각 다른 앱을 실행시키는 획기적 방식을 통해 모바일 TV와 1인 방송 산업에서 유니콘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은 머지않아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업 역시 등장하겠죠. 미래의 직업에 대해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직업의 변화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내의 한 마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로봇가 입구부터 친절하게 쇼핑을 도와줍니다. 망고. 과일 냉동 코너로 기다려 중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위치까지 함께 이동하고 이벤트 등도 알려주는 페이퍼리스 디지털 매장으로 디지털 장치가 종이를 대신합니다. 매장 내에서 안내하던 사람, 인쇄업자 대신 로봇 엔지니어의 등장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 일자리 20억 개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4차 산업혁명이 수많은 새 직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 CES에 소개된 상업용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드론 조종사와 표준 인증 전문가, 정보 분석가 등 많은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 이후 새로 등재된 직업만 50여 개. 생태 로봇 외과 의사와 빅데이터 큐레이터, 홀로포테이션 전문가, 로봇 트레이너 등 산업의 변화와 함께 기존 일자리 지형을 바꾸는 미래 직업의 등장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로봇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4차 산업 부분이 국가 기업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직업이 조금 더 세분화될 것이며 다양한 직업이 어느 해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19년, 직업혁명도 더 광범위하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외국에서 성공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사업 시작도 할 수 없는 게 57개로 절반을 넘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 산업에서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폐차 고객을 폐차 업주와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윤성민 씨. 하지만 사업 시작 1년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실제 폐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부딪힌 겁니다. 투자도 받고 거기에 서비스의 질이나 그 이용을 향상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낙인 찍힌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촘촘한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미래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곳은 한국에서 불법이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절반 이상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 중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해보고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형태로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을 키우는 핵심은 규제 혁파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236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6개월 만에 1조 원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무려 17조 원을 넘어섰죠. 평균 대출 금리는 20% 이상. 대부업체들이 불과 5.7% 정도로 돈을 조달하니까 그 차이만큼 이자 장사를 한 겁니다. 대부분 대출금은 생활비로 쓰였고 이용자는 회사원이 60%, 자영업자가 24%를 넘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기업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기보다는 각각 만나야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3D 프린터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한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비 여기 위에 독보가 된 걸 보고 그러네요. 버튼을 세 번만 누르니까 다 됐네. 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발 장인들의 가게를 찾아 수제화를 맞추면서 영세 제조업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올릴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공동으로 온라인 숍 이렇게 판매나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 200여 명을 만나고 이번 달 중순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1월 내내 바쁜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27일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등 재계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힘차게 밝은 2019년, 스포츠계에서는 올해를 통일올림픽 원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준비, 그리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땀방울을 쏟는 핸드볼 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처음 구성된 남북 단일팀입니다. 국가 남은 선수들이 모든 힘을 합쳐 우리 전 사람의 핸드볼을 세계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시작으로 카누, 여자 농구, 탁구 등 단일팀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성격이 짙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남북 스포츠 발전 결실을 위해서 이제는 일회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빛나는 성과가 있을 때 스포츠가 민족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질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남북 체육교류 이정표 원년입니다. 당장 다음 달 스위스 로잔 IOC에서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내년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방향도 구체화됩니다. 30여 년 전 동서화합을 이뤄낸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10여 년 뒤 다시금 남북 화합의 성화가 타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K리그 최고 명문 구단으로 꼽히는 서울과 수원. 지난 시즌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죠. 두 팀이 2019년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새 판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부진 속에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내몰렸던 FC 서울. 최용수 감독과 선수들은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2019년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선수들과 준비를 잘 해서 팬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뢰, 그런 또 우리 구단의 이런 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최하위인 리그 6위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놓치며 무관에 그친 수원 삼성. 첫 훈련부터 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을 점검하는 20m 왕복 달리기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임 이임세 감독은 전북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금 전북 현대가 계속 K리그를 리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누군가는 끊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2019 K리그 준비를 시작한 서울과 수원이 K리그 양대 산맥이라는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서울은 한낮에 3.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기온은 4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며 내일 수도권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강원 영서와 충청에서도 밤에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는 풀렸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밤 호남 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에서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기도 무척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전통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 새 구두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 전에 한번 봤던 모습이죠.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수제화 명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새 구두를 제작하면서 자영업자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길 바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더 안 좋아졌죠. 남은 임기 동안엔 더는 구두를 맞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